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올해 들어 11개월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농촌 집단 항해 사건이 661건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대비 70%나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층 사회에서의 민중 불만과 저항의 불씨가 눈에 띄지 않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중국 농업농촌부는 회의를 열고 이른바 두 가지 안정과 하나의 예방을 강조했다. 탈빈곤 인구의 취업 규모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안정시키며 대규모 귀향 후 농촌 체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공안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며 전국 관료들에게 인민 봉기 에너지를 엄중히 경계하라는 경고가 전달됐다.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많지만 그중 가장 두려운 네 글자는 따로 있다. 바로 유민 집결이다. 유민이란 무엇인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 못했으며 사회적 구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수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도시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시야, 나아가 정치적 감각까지 지닌 채 은퇴 연령도 되기 전에 고향과 농촌으로 밀려 돌아가게 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경우 그것은 과거 황소의 난으로 멸망한 당나라의 모습이며 유민의 집결로 무너진 명나라의 전철이기도 하다. 오늘은 바로 이 시점에 걸맞은 주제, 즉 정치 중심부의 이슈를 벗어나 중국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려 한다. 참고로 묻고 싶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 좋든 싫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길 바란다. 시청자의 취향은 이 채널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중국 농촌에서 발생한 집단 항해 사례들을 되짚어보자. 7월 쓰촨성 장유시에서 한 소녀가 또래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그 장면이 영상으로 유포됐다. 당국의 불공정한 처리에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민주를 외치는 구호 속에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학교 폭력이었지만 곧 사법 불공정과 기층 통치에 대한 항의로 성격이 바뀌며 대규모 거리 대치로 확대됐다. 5월 7일 하루만 놓고 봐도 중국 각지 농촌에서 4건의 농민 항해 사건이 기록됐다. 장시성 루산시 자오탕향에서는 향정부의 산지 점용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항의에 나섰고 몸으로 공사 차량을 막았지만 대규모 공무 인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한 정보 통제 속에 빠르게 사라졌다. 산시성 위린시 위안구 친어향 스스이티 이촌에서는 주택 부지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불도저를 몸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한 주민은 경찰에게 두 손을 장시간 비틀린 채 거칠게 제압당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이미 2011년 400여 가구가 수천만 위안을 모아 정부로부터 구입해 주택 건설용으로 확보한 것이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다시 물류회사에 이중 매각하면서 수개월간의 권리 수호 투쟁이 이어졌다. 이 땅을 되찾았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광시성 구이강시 강청진에서는 마오월산촌과 춘산촌 주민들이 더욱 격렬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이들은 몽둥이와 철권을 들고 완전 무장한 대규모 경찰 병력과 밤늦게까지 대치하며 정부 허가를 받은 채석 작업팀의 마을 진입을 막아섰다. 채석 작업이 산채를 훼손해 거주 환경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1월 22일 구이저 오성시펑현에서는 지방정부가 문명 장래의 정책을 강행하며 강제개묘와 화장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이를 입토한장이라는 전통 관습에 대한 침해로 보았고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고 판단했다. 결국 수백 명의 주민이 몽둥이를 들고 정부의 시신 탈취 인력을 저지하며 현장에 몰려들었고 현장에서는 현장 책임자와 현장 관리들이 포위됐다. 주민들은 분노 속에 공산당이 조상묘를 파헤치려 한다면 먼저 시진핑 집안의 조상묘부터 파라고 외쳤다. 인근 마을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장 인원은 한때 2,000명을 넘었고 주민들은 밤새 묘를 지켰다. 그 과정에서 진장 등 3명이 시신을 빼앗으려다 유가족을 폭행했고 결국 주민들에게 억류돼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사례는 아직도 많다. 올해 중국 농촌에서 벌어진 항의와 저항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보인다. 정치적 표현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해졌으며 그 분노의 상당 부분이 시진핑 개인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절망감 역시 과거보다 훨씬 깊어졌다. 중국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시진핑의 무리한 정책과 독단적 통치는 사회 전체를 사실상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실업 상태의 농민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들, 전역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퇴역 군인들, 자유지식인과 민영 기업가들까지도 모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규모 귀향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 농촌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민원과 저항이 관측되고 있으며 만약 대규모 귀향이 현실화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유민 집결은 공산당에게 훨씬 더 큰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 11월 농업농촌부는 윈난성 초웅 이족 자치주에서 업무회의를 열고 전국 농촌 기능 인력 육성과 탈빈곤 인구 취업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두 가지 안정과 하나의 예방을 강조했다. 두 가지 안정이란 탈빈곤 인구의 취업 규모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하나의 예방이란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재빈곤을 막는다는 의미다. 회의에서는 귀향 또는 재유입된 탈빈곤 인구의 취업을 촉진하는 특별 행동을 계속 추진해 대규모 귀향 후 농촌 체류 상황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이다. 대규모 귀향 후 농촌 체류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귀향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고를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다시 외지로 나가 일자리를 찾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학생과 외지 노동자, 친척 방문자까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대규모 귀향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팬데믹 시기에 색상 코드 관리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같은 시기 공안부 내부 보고서 하나가 유출됐다. 이 문건은 전국 관료들에게 명절 기간 동안 반드시 유사 사건을 엄중히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가? 사례로 제시된 문서는 제목부터가 매우 노골적이다. 2026년 설 기간 중 공산당 부패 관료의 불이한 재산을 탈취해 민생을 돕고 인민 봉기의 에너지를 결집하자는 내용이다. 발신자는 복국당 점령지 경진 지역 특별당부로 되어 있다. 이 문건은 3억 명의 귀향 농민공과 실업 대학생들이 중국 설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호응해 공산당 부패 관료의 불이한 재산을 빼앗아 인민 봉기의 에너지를 모으자고 호소하고 있다. 공산당이 대규모 귀향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귀향 인구의 대부분은 청장년층이다. 학생과 도시 노동자, 그리고 대규모의 퇴역 군인들이 포함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사실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유민 상태에 있다. 둘째,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도시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기업 조직과 사회단체를 경험했고 조직력과 행동력이 강하며 권리의식 또한 매우 높다. 셋째, 이들 대부분은 실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농민공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는 약 44% 이상이며 도소매와 운송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절반을 넘는다. 이는 이들이 각종 장비와 도구 사용에 익숙하다는 뜻이며 만약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경찰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외지로 함께 나가 일했던 동양 출신이 많고 배달 노동자처럼 상호 연대 문화가 강한 직종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결집이 비교적 쉽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공산당이 직접 만들어낸 경제 위기다. 시진핑의 무리한 정책으로 대규모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실업 인구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당시 후난성 홍양현에서는 귀향한 농민공이 18만 명을 넘었는데 그중 4만 명 이상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연해 지역의 일자리가 줄었고 임금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설 이후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미 도시 생활을 경험하며 특권층이 횡행하는 사회 현실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극단적 사건들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서 다시 한데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이 집단이 대규모로 귀향하고 다시 농촌에 정착하게 된다면 공산당의 시각에서 이는 수많은 시한폭탄을 한꺼번에 농촌으로 돌려보내 땅속에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시는 촘촘한 감시망과 수많은 카메라로 사람들을 고층 건물 속에 분산시켜 쉽게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농촌은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익숙한 사회이며 감시도 느슨하다. 세상을 보고 분노를 안고 있지만 풀 곳을 찾지 못한 청장년들이 다시 농사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이들이 모여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오늘날의 황소나 장원충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유민집결은 언제나 왕조 말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당나라 말기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였던 악의적 귀향이 결국 대당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됐다. 당의종 제위 함통 4년 봄, 원래 당나라의 번속국이었던 남조가 갑자기 등을 돌리며 당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남조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오늘날 광시 남부의 좌강과 오강 일대를 침공했고 공격의 방향은 현재의 난닝 일대까지 향했다.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며 국경은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조정은 급히 각지에서 병력을 징집해 증원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서사관찰사 최현증은 서주 일대에서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해 영관 방면으로 나눠 파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800명은 문영군의 정예 병력이었으며 계림 전선에 투입돼 요충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본래 서주 출신으로 고향은 중원에 있었고 집을 떠난 지 수천 리나 되는 먼 타지에서 창과 칼을 짊어진 채 남조의 거친 공격을 마주하며 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당나라의 군제에 따르면 국경수비 병사는 3년마다 교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복무를 3년 채우면 새 병력이 와서 교체되고 그제야 짐을 싸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와 아내, 자식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군심을 안정시키고 장기 파견으로 인한 원망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처음 3년 동안 이 800명은 이를 악물고 남조의 여러 차례 공격을 버텨내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끝나자 최현증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군비가 부족하고 신병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귀향을 간절히 원하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지만 그는 계속 시간을 끌었다. 다시 2년이 흘러 함통 8년이 되었을 때 이들은 이미 계림에서 5년을 버틴 상태였다. 국경 전황은 다소 완화됐지만 최현증은 또다시 군비 부족을 이유로 1년 더 남으라고 했다. 이때 병사들은 완전히 절망했다. 타향의 질병과 습기, 전사한 전우들, 그리고 너무도 먼 고향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사서에는 이들이 깊은 원망을 쌓아 올렸다고 기록돼 있다. 마침내 함통 9년 7월, 분노는 폭발했다. 계림 군영에서 병사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먼저 자신들을 직접 지휘하던 도우후, 허길과 부사족가립 등 장교들을 살해했다. 이들은 평소 최현증의 지연 명령을 집행하던 인물들이었다. 이후 병사들은 양묘 판관 방훈을 수장으로 추대했다. 방훈은 서주 출신으로 군에서 군수 업무를 맡아 신망이 두터웠고 성격 또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가 앞에 서서 외친 말은 단순했다. 형제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800명은 무장을 정비하고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이른바 악의적 귀향의 시작이었다.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 목적은 오직 서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소식이 장안에 전해지자 당의종 이채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는 이들을 사면하고 귀향을 허락하며 길목마다 식량을 지급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 절도사들이었다. 이미 조정의 권위는 무너졌고 지방의 실력자들은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병사들이 자기 관할을 통과하며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절도사들은 제멋대로 군대를 보내 길을 막고 검문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방훈 일행은 궁지에 몰렸다.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게 단순한 귀향은 반란으로 변했고 그들은 성을 공격하며 전진했다. 먼저 도량성을 점령한 뒤 북상해 유주와 형주, 홍주를 거치며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그 과정에서 현지 병사와 백성들이 합류했고 병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함통 9년 10월에 이르자 방훈의 군대는 이미 수천 명 규모로 커졌고 서주를 향해 직진했다. 최현증은 급히 군을 보내 맞섰지만 숙주 전투에서 대패했고 본인은 송주로 도망쳤다. 방훈은 기세를 몰아 서주를 점령하고 최현증의 측근들을 제거하며 서사 지역 전체를 장악했다. 이 시점에서 병력은 10만에 달했다. 기존 병사와 새로 모인 병력,
그리고 농민과 유민이 뒤섞인 대군이었다. 방우는 스스로 병화유후를 자칭하며 지방의 독립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병화유후는 절도사 아래에서 군권을 임시로 장악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지역 군사 권력자였다. 사서에는 그가 군대를 나눠 여러 주와 현을 공략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한때는 천책장군을 자처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정은 마침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함통 10년 초 당의종은 여러 방면의 군대를 동원해 토벌을 명령했고 하중 절도사 왕영과 강승훈이 주력 지휘를 맡았다. 여기에 사타족의 기병이 합류했고 주야적심이 정예 기병을 이끌고 지원에 나섰다. 방우는 용맹했지만 정규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났다. 여러 차례 전투 끝에 군은 연패했고 결국 서주성 밖에서 방우는 패배에 사로잡혀 처형됐다. 잔여 세력은 흩어졌고 혼란은 수습됐다. 그러나 이 변란은 1년 넘게 지속되며 당나라의 군사력과 재정을 소진시켰고 서사 일대는 초토화됐다. 백성들은 유랑했다. 비록 반란은 진압됐지만 방훈의 난은 이미 당 왕조의 종말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송대의 사학자 송기는 신당서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당은 황소로 인해 멸망했지만 화의 뿌리는 계림에서 시작됐다. 방훈의 난은 진압됐지만 이를 통해 당 말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중앙권위의 붕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방 권력, 무너진 군제와 누적된 병사들의 원한, 그리고 연이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와 넘쳐나는 유민이었다. 그로부터 6년 뒤 왕선지와 황소의 봉기가 일어났고 황소의 초기 핵심 세력 가운데 상당수는 방훈의 난 이후 도망쳤던 옛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분노와 경험을 안고 다시 돌아와 당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명나라의 최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숭정연간, 천재와 인재가 겹치며 경제는 붕괴했고 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역참 제도를 대대적으로 폐지했다. 그 결과 수많은 역졸이 일자리를 잃고 유민이 됐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자성이었다. 그는 섬서미지 출신의 역졸이었지만 해고된 뒤 산으로 들어가 무리를 모았고 소규모 봉기에서 시작해 100만 대군으로 성장한 끝에 베이징을 함락시키며 명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두 역사적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왕조 말기에 기층의 작은 원한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대재앙으로 이어진다. 귀향의 그리움에서 시작된 불만은 유민 집결로 이어지고 끝내 민변을 촉발한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 역시 다시 한번 양립할 수 없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인구를 도시에 묶어두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농촌을 부흥시켜 격차를 줄이겠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업 인구를 분산시켜 도시에서 집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마른 장작처럼 쌓이는 것은 또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중국은 대규모 민변까지 얼마나 남아있을까? 정변이나 병변의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민변이 터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 정변일까? 병변일까? 아니면 민변일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